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는 30 초반 남자입니다. 아는 형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생긴 뒤로 카메라 및 장비들을 구매도 하고 같이 출사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형은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끔 형이 촬영 나갈 때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급하게 형 대신 대타로 촬영을 나갔다가 생긴 일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그런 행운이 제게 올까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진아, 부탁 하나만 하자. 내일 내가 촬영이 잡혀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 네가 대신 촬영 좀 해주라. 얘기는 다 해놨어. 1~2시간만 해주면 돼. 거기도 꼭 내일 촬영해야 되는 거라 일단 급한 것만 내일 간단하게 촬영하기로 했거든? 부탁 좀 할게. 아, 하긴 하겠는데 내가 아직 혼자서 촬영할 정도로 실력이 안 되잖아. 별거 없어. 속옷 모델 촬영하는 거거든? 너 사진 찍는 감각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보정 작업은 내가 파일 받으면 집에서 다 해서 넘길 거니까 너는 찍고 파일만 보내주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급한 거 1~2시간만 촬영해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아, 알겠어. 내가 해볼게. 고맙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너도 실전 경험 쌓는다고 생각해. 조금은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형 따라 사진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실전 경험한다고 생각하자 싶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돼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사진에 대해 더 배우고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예약건이 많았는데 다 양해를 구했고 오늘 촬영하기로 한 팀은 아는 지인인데 오늘 꼭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더 안 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진행할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오세요. 미리 전달받은 컨셉들을 확인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델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모델로서 봐야 되는데 속옷 입고 포즈를 취하고 저는 또 그걸 촬영을 해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굉장히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고 오히려 저한테 디렉팅을 해주면서 이끌어주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갈아입고 나왔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사진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속옷 런칭 일정을 잡아놔서 오늘 꼭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보일 속옷들 촬영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촬영하고 진행한다고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고 기분 좋게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속옷 모델 촬영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작업이었어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형한테 바로 파일을 보냈고 촬영 잘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에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진 잘 찍었더라. 처음 치곤 구도며 다 완벽한데? 짜식, 가르친 보람이 있네. 모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덕분이지 뭐. 다행이다. 안 그래도 희영이가 너랑 사진 작업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마음에 들었나봐. 나 내일 모레나 돼야 다시 갈 것 같거든. 스튜디오에서 네가 희영이 나머지 촬영 좀 더 해줘. 희영이가 너랑 촬영하고 싶대.
나랑? 아, 그래? 나야 그럼 공부 더 되고 좋지. 알겠어. 내가 촬영할게. 주말이니까 나 아무 때나 시간 괜찮아. 시간 잡아서 연락 줘. 네가 연락해봐. 나 바쁘다. 번호 알지? 그럼 부탁한다. 저는 괜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업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었어요. 희영씨 안녕하세요. 저 김민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 촬영하실 게 더 있다고 하셔서 시간 잡으려고 연락드려요.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 때나 괜찮아요. 편한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오늘 사진 촬영 즐거웠어요? 네, 저도 오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쉬세요. 그렇게 다시 내일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옷 모델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찍으면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스튜디오로 갔어요.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짐 놓고 준비되시면 촬영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간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포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촬영할게요. 네, 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오늘 가지고 온 건 저번보다 조금 더 야시시한 느낌이 나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포즈 취해볼까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저는 사진 촬영에 임했어요. 이 포즈는 어때요? 네? 아, 속옷이 더 돋보이고 좋네요. 이쪽도 더 가까이서 찍어줄래요? 아, 이 각도로요? 네, 더 확대해서요. 계속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괜히 짓궂게 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 확인 좀 해볼까요? 잠깐 진정 좀 할 겸 사진 촬영한 걸 모니터했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이쪽으로 찍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음 거는 이쪽 위주로 그럼 찍어볼게요. 그리고 좀 더 돋보이게 훅 들어와서 찍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요청했던 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욱씨, 이쪽도 찍어볼래요? 그녀가 다리를 쫙 찢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욱씨, 남자 좋아해요?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 이렇게 입고 아까부터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요. 신호요? 정말 그냥 사진만 찍다가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민욱씨랑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한 보람이 없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섹시하게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생각 없으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열심히 사진만 찍으셔서 충분히 다 찍은 것 같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이런 거 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키스를 했어요. 그녀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진짜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더욱 뜨거워졌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키스를 나눴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언제 할까요? 언제든지요. 그녀의 후진없는 도발에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이 매력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뭔가 작가들이 뮤즈를 찾는데 저도 저만의 뮤즈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한테서 촬영 연락이 오면 형이 스튜디오를 안 쓰는 시간에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촬영을 하며 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매 순간이 아름다운 그녀였어요. 저희는 몇 번의 촬영을 더 하고서 썸을 끝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스튜디오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사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꼭 그날의 CCTV 기록은 삭제를 합니다.
형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CCTV를 꺼놓거나 깜빡한 날에는 기록을 지우고는 해요. 저는 그녀의 응원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너무 즐거워요. 저에게 찾아온 저만의 뮤즈가 되어준 그녀가 너무 고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희 동네 일대가 전부 뒤집혀진 엄청난 일을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장녀로 컸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방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막내 동생이 3살 되었고 제가 고작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무척이나 애처가 있었던 아버지께서 엄마의 부재 이후 정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술로 매일 지새우기도 했고 저희를 버리다시피 방치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맡겼죠. 그런데 할머니마저 건강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손길 아래에서 다시 크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떠나신 이후부터 정신을 차리셨어요. 저희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리어카에 양말을 싸게 떼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팔며 살았어요.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때 놀림을 많이 받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게 그 덕에 제가 배짱이 생겼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남한테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양말을 팔던 아빠는 그 미천을 가지고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길거리에서 정말로 작은 천막치고 음식을 파는 건데도 그런 포장마차 자리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몇백만 원이었지만 저희 식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몇백 원짜리 양말 팔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아빠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였죠. 아빠는 남자였지만 음식 솜씨가 끝내줬거든요. 떡볶이며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정말 그냥 만드는 법이 없었고 항상 비법 재료가 들어가서 흔한 듯 흔하지 않은 독특한 맛을 내면서 중독성 있는 음식들을 항상 만드셨어요.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계속 아빠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지만 솔직히 정말 너무나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포장마차가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아빠가 자릿세를 주고 포장마차를 한 건데 그 골목에 소위 깡패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장사가 끝날 때쯤 자릿세를 내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5만 원 어치도 팔기 힘들었던 아빠에게 3만 원을 자릿세로 내라고 하니 아빠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되기도 하고 저희를 꼭 껴안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결국 포장마차를 접고 그 물건들을 다시 집안에 들여놓았어요. 그때 아빠가 정말 힘드셨나 봐요. A4 용지 4장에 걸친 유서를 쓰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아빠가 발견되었고요. 그 유서를 통해서 그간 아빠가 얼마나 깡패들에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고 억울하게 돈을 벌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피어난 것 같아요. 941생으로 목숨을 구한 아빠는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토끼 같은 딸들을 두고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빠는 다시 한번 포장마차를 시작했죠. 이번엔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외진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외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 처음 1년간은 돈 벌기보단 그냥 적당히만 하자 하셨고요. 아빠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아예 손님들에게 떡볶이, 어묵 등등을 그냥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맛이라도 보시라고 돈 안 받을 테니 맛 좀 보고 평가해달라고 하면서요. 사실 아빠는 음식 남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음식을 덜 버리고 손님들 배로 채우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완전 대박 마케팅으로 통한 거였습니다. 아빠의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아주머니, 초등학생들이 전부 줄을 서서 아빠의 분식을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빠는 붕어빵도 같이 들여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아빠가 최초였을 거예요. 붕어빵에 팥만 넣는 게 아니라 슈크림, 화이트 초콜릿, 밀트 초콜릿, 크림 등등 넣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 대박이 나서 아빠가 정말 쉴 새 없이 일하셨고 붕어빵 기계를 담당하는 알바생까지 둘 정도였어요. 그렇게 장사가 대박이 나고 딱 3년 뒤에 저희 가족은 곰팡이 냄새가 쾌쾌하게 퍼지는 지하방에서 작은 방이 2개가 달린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을 매일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수의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아빠에게 짐이 안 되려고 대학 다니면서 과외도 6개씩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다 하는 연애는 꿈도 안 꿨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알바하고 취업하고 학자금을 갚다 보니 27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빠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너무 나 있었고 이제 그만 일을 쉬어도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이제 좀 쉬면 안 돼? 너무 달려왔잖아. 그리고 포장마차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나 너무 속상해. 라고 하니까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아, 아빠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아빠 포장마차 찾아와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아빠 포장마차에서 분식 먹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이 나중엔 다 추억이 될 텐데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아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아빠는 이 일이 참 좋다. 여기서 일하면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나 없으면 독거노인분들, 노숙자분들 뭐 먹고 살려나 싶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께서는 돈이 없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분식을 나눠드리고 끼니를 챙겨드렸거든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아빠는 길거리 장사한다고 무시당해도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참 감동이었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다 제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첫 연애였고 나이도 적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치대를 갔으니 말이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예전부터 귀가 참 얇으셔서 이것저것 일 버리고 투자하다가 집을 다 날려서 가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감대가 있으니 말도 잘 통하고 뭔가 모성애가 생기면서 계속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양가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하며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남자친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치과 의사 아들이 왜 수의사랑 결혼해야 하냐고 그거 그냥 동물 뒤치작거리나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엄청 반대를 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치과 의사니까 최소한 같은 치과 의사 아니면 의사 며느리를 원하셨나 봐요. 눈이 높으셨던 거였죠. 그러다 저희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냐고 어머니께서 남친에게 물어봤나 봐요. 남자친구는 우물쭈물 하다가 말을 못했대요. 분식집 한다고 하면 불같이 화내고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머님이 막 화를 내고 빨리 말하라고 하니까 결국 분식집 한다고 실토한 거였죠. 당연히 어머님이 눈 뒤집어지고 아들한테 미쳤냐고 왜 그런 근본 없는 집안에 장가를 가려고 하냐고 하며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저희 아빠 포장마차를 아셨는지 저희 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이 결혼 절대 안 되니까 따님한테 똑바로 알리라고. 이 말을 하러 가기 위해서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 끝나고 아빠 포장마차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아빠의 포장마차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지? 싸움 났나 싶은 마음에 허겁지겁 달려갔죠. 그런데 그 포장마차 앞에 어머님이 쓰러져 있고 아빠는 얼굴에 계속해서 생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달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이따가 설명하겠다고 하며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려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와 경찰차가 왔고 쓰러진 어머님과 저희 아빠를 모시고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병원에 간 아빠는 왼쪽 위아래 턱 쪽에 1도 화상 판정을 받고 간단하게 처치를 하고 그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빠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피코트에 빵모자에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매단 한 여자가 갑자기 포장마차에 와서 반말로 막 화를 내며 말했답니다. 당신이 내 아들 만난다고 하는 여자 아빠 되는 사람인가 보네. 참나. 어떤 정신으로 이딴 집구석에 장가를 가려고 했는지 이 자식이. 다름이 아니라 그쪽에서 결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하던데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허락 못하겠네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혼잣말로 이딴 포장마차 하는 집안 주제에 어디 의사 사위를 탐내. 허드렛 일 하는 주제. 하면서 욕을 했답니다. 아빠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옆에서 분식 포장 기다리시던 할머니랑 손님들이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했나 봐요.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 찾아와서 면박을 줘요. 결혼 반대할 거면 아들 통해서 말하면 되지. 왜 사돈 아직 되지도 않은 사람 일터까지 찾아와서 오바 육갑의 유난을 떠는지. 하며 욕을 하니까 거기서 시비가 붙었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복덕방 아저씨도 한 마리 거둔 거죠. 포장마차 한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치과 의사가 평생 잃어도 못 벌 돈 이 양반은 다 벌어놔서 이쪽 재개발 아파트로 야무지게 다 사놔서 알부자인데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나요? 어머님이 거기서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돈 이야기를 하니까 열등감에 터져서 막 증명해보라고 소리치니 아빠가 화가 나서 밑에 보관하고 있었던 며칠 전 계약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복사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답니다. 원래 그걸 집안 장롱에 보관해놔야 하는데 며칠 동안 짐을 집에 못 가지고 가니 가방에서 서류가 그대로 있었던 거였죠. 어머님 그거 보고 고작 포장마차 하는 주제에 이런 비싼 아파트 어떻게 샀냐고, 다 사기 아니냐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위에 있던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서 막 내동댕이 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게 다 돈이고 사먹는 음식인데 손으로 집으니까 아빠랑 손님들이 화가 난 거죠. 옆에 있던 아줌마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팔뚝을 붙잡으려고 하자 어머님이 그 뜨거운 국물을 국자로 퍼서 아줌마더러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어머니가 이성을 잊고 그 국자에 있던 어묵 국물을 아빠 쪽으로 뿌렸고 아빠는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였죠. 어머님은 계속 화내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갑자기 픽 쓰러지셨고 그때 119와 경찰을 손님들이 불렀고 때마침 제가 와서 현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정말 뒷목이 뻣뻣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열이 받고 뭐 하는 여자인가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했죠. 이거 영업 방해죄랑 상해랑 전부 해서 싹 다 고소해버려요. 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고 하며 또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아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 다시는 아빠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서요. 결국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난 너가 정말 좋지만 결혼 엄두도 안 나고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한테 욕 퍼붓고 싶은데 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꼭 참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요. 전화 끊고 엉엉 울었죠. 그런데 남친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였습니다. 우리 아빠 직업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머님은 끝까지 사과 연락 한 번 없으시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 생각보다 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돈에 집착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는데 자기보다 못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수억짜리 아파트를 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이었더라고요. 편집증 증상 때문에 그런 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들보다 화 잘 내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제가 그걸 모르고 시집 갔으면 얼마나 끔찍했겠나요. 그냥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었죠. 결국 어머님이 벌금형으로 끝날 뻔한 일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비록 집행유예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 겉모습만 보고 직업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빠가 길거리 장사를 하시긴 하지만 세금도 열심히 내시고 기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항상 챙겨주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 아빠가 천대받는 모습을 보면 딸인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네요. 그래서 더더욱 저도 편견 없는 눈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그러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조금은 더욱더 따뜻해지겠죠. 부디 그러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하고 1년은 그냥 신혼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아이를 일부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시도는 해봤습니다.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픔도 있고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더군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서 사실 시댁에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것보다 부모님들도 아이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이나 저나 아무런 이상 없고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남편은 아이 없으면 어떠냐고 그냥 둘이서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저를 위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을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와 동갑내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시부모님들이 워낙 성품이 좋으신 분들인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 시부모님 자랑도 좀 하고 가야겠어요. 두 분 인자하시고 저희 삶을 존중해주고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시키지 않으세요. 사연들을 보면 많이 놀랐는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디에 복이 붙어 있는지 몰라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저희 시댁에 조용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제가 행여나 임신에 대해 부담을 느낄까봐 전혀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는데 한 사람인 동서가 수시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잘해드리면 가 시집 온 동서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묻더군요. 동서가 결혼하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서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참에 가까워져 볼까 하고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동서가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하고픈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에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형님은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애를 쓰세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서요. 형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기 못 낳으셔서 그래요? 이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더군요.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살피면서 말을 꺼내야 하는데 우리 동서는 생각이 없는지 기가 막히게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 소리 해주었습니다. 난 아이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동서처럼 무언가 바라면서 대가를 바라고 효도 안 해.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어머님, 아버님 색안경 끼고 안 봤으면 해. 내가 잘한다고 잘해주시고 못한다고 못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야. 하니까 한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형님처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 주변에는 부모님 재산이 많거나 무슨 잘못을 했거나 이럴 때 형님처럼 잘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댁에 1년에 서너 번 보고 살아요? 동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고 나이를 허수로 먹었나 싶더군요. 적은 나이도 아닌 30이나 먹었으면서 하는 말이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한 소리 더 했습니다. 동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남들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데에는 동서 말대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 동서, 그분들하고 벽 쌓고 살 정도로 무슨 일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비교하지 말고 재지도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랬더니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형님, 솔직히 저한테만 말해봐요. 형님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동지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저는 어머니 저럴 때 보니까 너무 어머님 생각대로 일 처리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말했는데 되려 별일 없이 군다고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 이상하죠? 하고 저와 이제 어머님 흉을 같이 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동서, 나는 어머님 흉 같이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흉도 있나 모르겠다. 칭찬을 해드리면 몰라도 나랑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뜬금없는 어머님 질문에 황당해서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하시고 뒤 돌으시더니 안 되겠는지 다시 말씀을 하시더군요. 서로 오해가 있으면 그때 풀어야지. 그냥 담아두면 서로 병이 되고 안 좋으니까 말해야겠다. 아까 작은 애가 집에 가기 전에 그러더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억지로 우리한테 애쓰는 것 같다고. 나 그 소리 듣는데 너한테 서운하더라. 너 혹시 작은 애한테 뭐라고 했니? 하는데 황당한 소리를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저 누구예요? 절 몰라서 동서 말에 흔들리셨어요? 어머님,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고요. 되려 제가 더 서운해요. 어떻게 동서 말에 흔들려서는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을 하고서는 미안하다 하시면서 잠깐 당신의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오해가 생길 뻔한 것을 그날 풀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동서 말만 듣고 입을 닫으시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었다면 저는 어머님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행여나 동서가 어떤 말로 거짓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도 많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서가 보니까 말을 잘 옮기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시어머니에 대해 약간의 서운함을 얘기했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 100%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왜 서운한 게 없겠어요. 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낼 정도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건 마저도 순간 말했다면 어머님과의 관계가 동서로 인해서 망가져 버릴 수도 있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께 대하는데 가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저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겠죠.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넘길 것은 넘기는 것뿐인데 말이라는 게 거쳐서 들으면 오해 사기 딱 좋잖아요.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동서는 절대로 서운한 거라도 시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동서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고 선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동서는 또 다른 사건으로 집안을 또 시끄럽게 했어요. 저희 시댁은 그리 못 사는 집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칠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아버님의 친구 도움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쏠쏠하게 돈을 버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동서가 가만히 있을 인물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뭐 하러 잘하려고 하냐고 동지랍시고 하던 동서가 완전 180도 변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이 밥 먹자 하면 다음에 간다고 하고 시댁에 안 간다고 했던 동서가 지발로 그것도 시댁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린다는 것이 무슨 속셈이 있구나 했는데 재산 상속 받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면서 시어머니가 감기로 누워 계시면 병간호 해드린다고 들렀다네요. 그리고는 동서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시부모님에게 했답니다. 동서가 그간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육아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태달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집도 자가로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대놓고 돈 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서처럼 저러나 싶더군요. 정말 뻔뻔한 여자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하더군요. 어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랬다네요. 어머니, 형님도 안 낳는 손주를 그것도 둘씩이나 낳아줬는데 저한테 고마워서라도 뭔가 크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어머니가 누가 애 낳으라고 했냐? 아, 네가 좋아서 낳았고 감사하게 둘이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그걸 나한테 대가를 바라니? 누가 못 낳는다고 너보고 낳으라고 했니? 하자 동서가 어머니, 솔직히 형님 애도 못 낳아서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시키지 않고 떡하니 아들을 낳았잖아요. 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바라니? 내가 너 보고 아들 손자 다 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니? 그리고 내가 너 애들 낳고 가만히 있었냐?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보증금이라고 5천이나 더 해줬잖니. 그것도 부족해? 욕심 좀 버려라. 우리는 땅 파서 돈 나오니? 아버지가 주식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그 소식 듣고 일어나 본데 김칫국 그만 마시고 돌아가 재미 봤자 그 전에 날린 거 다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어. 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 소리하고 가더랍니다. 어머님, 저 속이지 마세요. 소식 다 듣고 했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저 포기 못해요.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도 시댁에 김치를 가지러 갔다가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인사도 없이 싸가지 없는 것이 그냥 지나가길래 남편이 한 소리 했답니다. 재수씨, 인사는 하고 삽시다. 그러자 건성으로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게 건성으로 흔들고 바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네요. 저희 남편이 동서 하는 꼴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서방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서방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에 독이 올라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돈 뜯어서 집 살 거니까 형은 싫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런 동생의 행동을 그냥 보고 있을 남편이 아니어서 서방님을 훈계로 한 대 쳤답니다. 나중에는 둘이 치고받고 해서 경찰서까지 갔다더군요. 서방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내막을 들어보니 서방님이 그랬다네요. 동서가 아버님한테 돈 뜯어오지 못하면 이혼 준비하라고 애들도 다 주고 가버린다고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동서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고 해요. 동서도 서방님이 움직임이 없어 보이니까 해녀나 그 돈이 저희한테 다 갈까봐 서둘러 시댁을 찾은 거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돈이 뭐라고 형을 치고 아버님을 협박하고 아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서방님과 동서를 불러서 절대로 시부모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산은 안 준다고 했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같은 것들한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사회에 기부하고 간다고 했답니다. 괜히 재산 남겼다가 형 괴롭힌다고 다 쓰고 가신다고요. 그리고 동서한테도 이혼할 거면 지금 당장 하라고 했답니다. 애들이 뭘 모를 때 그냥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러자 동서가 무릎을 꿇고 아버님 바지를 붙들고 매달렸다고 해요. 동서가 저희 시부모님을 만만하게 봤다가 된통 당한 사건이었네요. 그 일로 인해서 동서는 그동안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것마저도 끝났어요. 욕심부리다 되려 쪽박을 찬 셈이죠.
지금은 동선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발걸음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오지 않더군요. 사실 저도 아버님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부모님께 재산 저희들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거 드시면서 다 쓰세요 했습니다. 저희들 힘들게 하지 않고 즐겁게 사시다 가신다고 실버타운도 알아보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좋다면 그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동서는 시부모님께 매우 못마땅하다고 시댁에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지도 않아요. 한번 서방님이 애들만 데리고 다녀갔네요. 저희 시댁은 이런 애물단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도 그날 이후로 뭔가 느낀 것이 있는지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갔어요. 지금은 남보다 못하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가족이 이렇게 남보다 못할 수가 있네요. 돈에 눈이 멀어 이혼까지 생각한 머리 빈 저희 동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시댁에 오지 않아서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후기 남길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상에 나쁜 시부모님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여우 같고 못된 동서도 있다는 것과 함께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